저가 앞선 두 분들처럼 이렇게 말재주는 없는데 그래도 뭐 말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좀 소개드리기가 부끄러운 게 저도 초보여가지고 1년 정도밖에 관심 있게 안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되는 대로만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한 10% 정도밖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쪽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코인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네, 사지를 못한 뭐 저도 뭐 그렇게 사질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또 이게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2천만 원 때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봤는데 지금 1억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약간 네. 이게 예, 몸으로도 옵니다, 이게. 네. 정말 그냥 이게 시장 밖에 있었으면 모르는데 저는 그냥 보면서 깔짝깔짝 대고만 있고 그냥 벌벌 떨기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 도저히 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은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뭘 사놓고 일단 올라야 된다, 오르자, 약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약간은 조금 다른 투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디파이라는 거의 D가 디센트럴라이즈드고 그래서 탈중앙화된, 그리고 파이낸스라고 해서 디파이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 금융에 필요한 게 화폐들이잖아요. 그래서 토큰으로 경제를 만들어 버리는 게 좀 탈중앙화된 금융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달러는 그냥 정해진 데서만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는 기관은 뭐 미국 정부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준이라는 FED 거기 한 군데서만 찍어내는데 그냥 자기 입맛대로 찍어내서 쓰고, 뭐 안 되면은 뭐 좀 덜 풀어가지고 소각시키고 이런 걸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그쵸. 예, 뭐 미국이 근데 거의 주도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좀 권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어떤 뭐 자기 사업 모델이 있거나 이상이 있다 하면 그걸 토큰을 만들어서 연준의 역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뭐 화폐 주조나 분배 이런 거는 사실상 뭐 한국은행이나 그냥 FED나 그런 정해진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떤 토큰을 발행하고 그런 게 되게 쉬워져서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하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거래가 어려우니까 너무 코인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되게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망한 코인도 있어요. 네. 그래서 USDT라는 거는 테더라는 코인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3위의 시총 3위 코인입니다. 그래서 얘는 달러와 그 가치를 붙여놨어요. 네. 옛날에 달러도 금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근데 좀 멀어졌지만 지금 이 USDT와 USDC는 달러에 붙어 있는 애들입니다.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애인데 조금씩은 괴리가 생기긴 해요. 테더 수요가 좀 높아져가지고 테더의 가격이 좀 비싸졌고 지금 USDC는 거의 달러와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사실상 뭐 코인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한 3%까지도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2021년 때 좀 여파가 컸을 때는 USDC의 가격이 거의 10%까지도 벌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다 생각했거든요. 이름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되게 잘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그런 위기가 오면은 사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가 아니고 코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USDT는 그 되게 22년에 되게 유명했던 테라 권도영이라는 한국인이 되게 큰일을 저질렀잖아요. 루나코인 사태와도 맞닿아 있는 앤데, 얘는 거의 그 뱅크런 수준으로 한 번에 많은 인출이 일어나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유지를 못하고 그냥 폭삭 주저앉았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만들어내서 쓰고 있고요. 이제 은행이 하던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탈중앙화된 세상에서 은행이 하던 것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은행은 예치를 받아서 이자를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예치를 받아서 더 비싼 이율로 빌려주는데 요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예치 이자는 한 14% 정도 달러 코인 기준으로 14% 정도를 주고 있고 근데 뭐 서비스마다 다 달라요. 뭐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더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대신 이제 뭐 풀이 이렇게 좀 예치된 풀이 큰 데여야 약간 뱅크런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다니다 보면은 뭐 14%부터 뭐 많게는 200%뭐 300% 이런 이율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무섭긴 한데 140%짜리 하나 넣긴 했는데 네 거의 그렇게 주긴 하더라고요. 그런 이율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망하면 사실 못 돌려받는 거지만 그래서 좀 분산해서 예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 얘들이 공급을 받은 달러를 그 USDC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빌려주는데 한 13% 차이를 내고 빌려주네요. 되게 남는 장사긴 하죠. 이 사람들도.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맥스 금리나 그런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좀 고금리 시장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신용대출이란 건 그런데 없어요. 왜냐면 탈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갑 아이디만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 서비스들은 지갑 아이디만 받는 거고 신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신용대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담보대출만 있습니다. LTV 70% 정도로. 그래서 뭐 100달 코인을 담보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더를 담보로 뭐 USDC를 빌릴 수도 있고 USDC를 담보로 이더나 비트코인을 빌릴 수도 있고 대신에 담보를 이렇게 꼭 필수적으로 요하고요. 그리고 뭐 은행에서 또 하는 게 환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코인끼리 환전도 이렇게 해주고요. 뭐 업비트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업비트는 이렇게 탈중앙화돼 있지는 않고요. 중앙화 거래소라고 그래서 CE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사실상 그 개인들의 지갑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용의 지갑에서 사람들의 돈을 받아다가 그걸 그냥 분리만 그 내부적으로 분리만 해준 거라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탈중앙화된 서비스들로 이렇게 뭐 코인끼리 바꾼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좀 일어나면 마음 아픈 것이 뱅크런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또 뱅크런보다 확률이 높은 게 러그풀이라는 걸 겪을 수가 있어요. 러그풀이 이런 러그를 당기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이걸 당겨버리면 넘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돈을 예치받았다가 이렇게 서비스 그냥 그 예치된 돈만 가지고 날라버리는 네, 그런 일들도 사실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게 좀 무서운 사람들은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좀 되게 높은 이율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USDC나 USDT의 수요가 되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코인을 사든지 뭐 어디다가 예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한 50% 정도를 주고 있어요. 이율을. 저도 근데 뭐 50%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간별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치해 놓은 거 찍어 놓은 건데 뭐 2%도 나오고 어떤 시간에는 뭐 50%도 나오고 56%도 나오고 네.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렇게 중앙화 거래소에서까지도 요렇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소개는 네 마치는데 저는 약간 뭐 시드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으니까 약간 기존 금융보다는 약간 이런 신금융 쪽에 좀 눈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하긴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민첩하게 좀 대처를 하면서 네, 좀 최대한 이유를 많이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한번 제가
큰 여파를 그래가지고 거래소가 세계 2위 거래소가 한번 망한 적이 있거든요. FTX라는 거래소인데 거기에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 불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다행히 좀 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이 잘 돼가지고 미국 기업이긴 한데 한 70%를 먼저 받았어요. 그냥 뭐 좀 더 기다리다 보면은 다 전액 받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런 좀 먼저 채권을 매입하는 업체들한테 그냥 70%만 먼저 받아가지고 저도 이런 디파이에다가 한 $1,000 정도씩 계속 뿌려놓고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토큰 경제에서 필요한 게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만들어진 토큰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서비스들을 썼을 때 그 쓴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쓴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뭐 거래소에서 뭐 거래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조금씩 지금은 찍먹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에어드랍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렇게 에어드랍으로 좀 소액인 사람들은 그런 에어드랍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어드랍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좀 잘 된 사례들도 있고 뭐 안 주는 사례들도 있고 거의 뭐 계정당 한 1,000만 원 가까이 줬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비용은 거의 한 $100를 예치해놨다가 뺐는데 그렇게 준 사례도 있고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뭐 막 600불 뭐 6,000불 가까이를 드렸는데 하나도 못 받은 사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사실 뭐 재테크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젊은 층이 위주긴 한데 네, 또 저희 30대들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아무래도 기존 금융보다 조금 보호 체계나 그런 게 없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책임져 줄 주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아주 소액으로만 조금씩 해보는 거는 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책임져 주면은 탈중앙화된 게 아니고 어딘가로 뭐 중앙화돼 있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세계 2위 네. 왜 망했어요? 거기는 그 좀 범죄였던 게 대표가 좀 사적으로 유용해서 좀 다른 데다가 너무 위험하게 투자를 해놨던 게 폭락하면서 네, 그렇게 망했습니다. 네, 거기는 그 디파이가 아니고 그냥 중앙화 거래소였어요. FTX는. 우리 그때 했던 2만 5천 원 넣어놨던 건 어디로 가는지. 그거 바이낸스에 넣어두셨어요. 2만 5천 원이야. 수사. 네, 바이낸스에 넣어놨는데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다 까먹어가지고. 아마 그 관리를 좀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뭐가 연락이 오는데 영어라서. 그때 막 숏도 쳐놓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숏 쳐놨던 건 터지지 않았을까. 네, 그 대신에 그 아마 더 올라 있을 거예요, 잔고는. 왜냐면 그 이더가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네, 숏을 좀 크게 잡으셨으면은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